서기 1636년 4월 11일 만주의 심양에서 새로운 제국의 황제가 탄생합니다. 그의 이름은 홍타이지. 만주족이 세운 후금의 두 번째 군주였던 그는 이제 대청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가 정복한 모든 만주족과 몽골족 그리고 항복한 한족의 관료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모든 대신들과 사신들이 황제에게 절을 올리는 그 순간 절을 올리기는커녕 뻣뻣하게 서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사신 나덕헌과 이화기였습니다. 나덕헌과 이화은 분노한 청의 관리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다행히 홍타이지는 이들을 살려주고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홍타이지의 명령으로 두 사람은 목숨을 건졌지만 상황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두 사람에게 조선에 보내는 최후 통첩을 들려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냐 굴복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당시 조선은 명과 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불꽃은 결국 조선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과연 조선은 어떻게 해서 원하지도 않았던 전쟁의 불구덩이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중국 요녕성의 성도이자 만주 지역의 중심지인 심양에는 청나라의 첫 번째 황궁인 심양고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17세기 초 동아시아는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청의 건국자인 누르하치는 1619년 사르후 전투에서 명군을 격파함으로써 역사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개원과 심양, 요양 등 만주의 핵심 지역이 모두 누르하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또 한 차례 패권 교체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나라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1626년 중원 진출을 위해 대군을 동원했던 누르하치는 영원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비록 노쇠했지만 300년 가까이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했던 제국의 힘은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주기 위한 이대군주 홍타이지로서는 이 노제국의 저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후금은 이제 홍타이지 집권 시절에 오게 되면 그의 아버지 누르하치 시절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명하고의 육지 전투에서 거의 연전연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후금이 이제 명나라의 심장부인 북경 쪽으로 접근을 하려면 반드시 그 산해관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이 산해관은 그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요새거든요. 그래서 이 철옹성 산해관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육로로 산해관을 공격하는 대신에 이 수로를 통해서 압록강 부근에서 출발을 하면 이 산해관을 통하지 않고도 이 천진이나 산동반도에 상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후금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만한 이 수군하고 함정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후금은 조선에 수군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조선의 대답은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1632년 명나라의 수군기지인 등주에서 공유덕과 경중명이라는 수군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부군의 거센 공격 앞에 성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반란군의 우두머리
공유덕과 경중명은 꼼짝없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란군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바다로의 탈출이었습니다. 반란군은 100척이 넘는 전함과 최신 화포를 이용해 포위를 뚫고 일제히 바다로 나갑니다. 진압작전은 곧 추격전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반란을 일으킨 공유덕하고 경중명이 그 명나라 수군하고 함정들을 이끌고 이 반란이 진압될 위기에 이 바다를 떠돌게 되니까 이제 후금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만약에 자기들 편으로 귀순시켜서 그 함정하고 수군을 확보하게 되면 이 군사력의 기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홍타이지는 이 두 사람의 반란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자기 편으로 귀순시키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홍타이지는 명나라 등주의 수군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한인 관료였던 법문정을 보냅니다. 결국 후금으로의 귀순을 결심한 반란군은 곧 기수를 압록강으로 돌렸습니다. 수군이 전무한 상태였던 후금의 영토로 진입하려면 압록강을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반란군이 후금으로 향하자 명나라 조정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뭐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이죠. 그 홍타이지가 등장한 이후로 여전히 후금의 군사력이 계속 강해집니다. 유일하게 믿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산해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산해관은 철옹성이지만 홍타이지가 만약에 산해관을 우회할 수 있는 해군이나 이 함정을 보유하게 되면 이 산해관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록강에서 수로를 타고 이 천진이나 혹은 산동성의 등주 쪽에 상륙을 해서 바로 북경을 공략할 수 있게 되니까 이 후금 홍타이지가 이 수군하고 함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명나라의 안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명나라 조정은 곧장 조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명나라의 내부 문제였던 공유덕과 경중명의 반란이 이제는 국제 문제로 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 문제가 복잡하기는 당시의 조선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세기 초의 조선은 반란과 쿠데타로 혼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1623년에는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옥좌에서 쫓겨나고 조카인 인조가 왕위에 올랐죠. 인조 반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광해군의 기존 정책을 뒤엎었지만 특히 외교적인 면에서는 광해군의 기존 정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른바 숙명 배금 정책이 시작된 것입니다. 광해군대의 중립 외교와는 반대되는 노선을 취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후금에 대한 강경 외교가 병자호란을 불러왔다는 것이 일종의 역사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의 외교 정책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역사적 상식과는 조금 다른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후금에 대해 강경 외교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조와 공신들 자신부터 후금과 적극적으로 대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군사력이나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 떠오르고 있는 군사 강국인 후금과 실제로 배금 정책을 통해서 군사적 충돌이라도 벌이게 되면 잘못하면 어렵게 잡은 정권을 허무하게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조 정권은 이 대외적으로 친명 배금을 내걸긴 했지만 명에 대한 친명은 분명히 광해군대에 비해서는 훨씬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배금이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이지 그게 실제로
후금하고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어떤 명예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서 후금에게 원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현실로는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일단 유지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실과 슬로건이 이 괴리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조 정권의 숙명 배금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슬로건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본심은 오히려 최대한 후금을 자극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실제 외교 정책은 광해군대의 중립외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1627년에 정묘호란을 겪고 난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어느 쪽으로부터도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 후금은 형의 나라로 대우하면서 양쪽 모두의 심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죠.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 신세였던 조선으로서는 아마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상대방인 강대국 쪽에서도 조선의 이런 입장을 계속 양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죠. 세상에 약소국의 중립을 좋아하는 강대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센 자의 입장에 서면 내 편 아니면 다 잠재적인 적일 뿐이니까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내내 전쟁의 참화에 휘말렸던 벨기에의 경우를 보면 그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유럽 대륙의 양대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낀 약소국이었던 벨기에는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1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때도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선 1차 대전 때 독일은 아예 전쟁 전부터 벨기에를 통과해서 프랑스를 기습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슐리펜 계획입니다. 결국 벨기에는 전쟁터가 되었고 벨기에 강간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가혹한 수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전쟁은 벨기에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벨기에를 통과하여 프랑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고 프랑스와 영국 역시 자국 영토가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벨기에에서 독일과 전투를 벌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쪽 모두 중립국 벨기에의 의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Neutrality is very fragile because it's not dependent on the nation itself. It's dependent on others seeing benefit in having that neutral area. Because if you're big and throwing your weight around, you just continue throwing your weight around. So, I mean, in many ways, Korea, before it was taken over by the Japanese, wanted to be left alone. It didn't want to be involved in anybody's battle. It didn't want the West coming in. It wanted China to stay as far away as possible. And yet, these great powers all sort of intruded. We talk in the West often about opened up Korea, but Koreans they weren't an oyster. They didn't want to be opened up. It was this was forced upon them, and that's I fear that happens often to small countries, that they're forced to do things or they're treated in ways that they would prefer not to happen.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떠한 강대국도 약소국의 중립의사 따위를 신경 써줄 아량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소국이 중립을 유지하려면 강대국들끼리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강대국에게 자신의 중립의사를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교묘한 외교적 능력과 강력한 자기방어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인조 정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을까요? 앞서 언급되었던 공유덕과 경중명의 망명 사건은 조선의 외교력을 시험해 볼 만한 시험대였습니다. 공유덕군이 후금으로 귀순하기 위해 압록강으로 진입한 1634년 4월, 후금의 사신 용골대 일행이 한양에 도착합니다. 이들이 조선에 온 목적은 공유덕군에 대한 식량 지원을
조선이 맡아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후금과 조선은 형제국가였습니다. 그러니 형제의 나라로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요. 조선 조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공유덕에게 식량을 지원한다면 이건 더 중요한 동맹국인 명나라의 반란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히 명나라의 반기를 드는 행위지요. 그리고 이미 명나라에서도 공유덕군을 추격하던 명나라 군대에 대한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조선으로서도 자신이 어느 쪽 편인지를 확실히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고야 만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가 어떤 명청 교책이라고 하는 이 조선의 의지랑은 관계없는 이 조선 외부에서의 힘의 교체가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인조가 뭐 친명배금을 취하던가 아니면 친명배금을 내세우면서도 현상 유지적인 정책을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명과 후금의 대결 구도가 지속되게 되면 결국 조선은 어느 순간에는 이 명과 후금 사이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결국 조선은 명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후금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자신이 누구 편인지를 확실히 표명한 셈이지요. 심지어 임경업 휘하에 조청병들을 파병하여 공유덕군을 요격함으로써 스스로 명과 후금의 전쟁 한가운데 뛰어들기까지 했습니다. 후금과 조선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조선군이 자신들에게 귀순하려는 공유덕군에게 총질을 해대자 후금은 격분합니다. 이번 기회에 조선을 손봐줘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당면한 강적 몽골과의 대결을 위해 조선 정벌이 잠시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조명연합군의 필사적인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유덕 휘하의 수군은 결국 후금으로의 귀순에 성공합니다. 홍타이지는 공유덕의 귀순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다로부터도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니까요. 이제 힘의 균형은 확실하게 후금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위기는 명나라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1633년 6월 만주에 남아있던 명나라의 마지막 보루 여순이 무너집니다. 다음 순서는 몽골이었습니다. 1634년 홍타이지는 몽골에 대한 대대적인 원정을 통해 몽골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1635년 승리를 거듭하는 홍타이지에게 또 다른 행운이 찾아옵니다. 정복된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 대원 제국의 옥세를 바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징기즈칸의 옥세가 홍타이지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듭되는 성공에 한껏 고무된 홍타이지는 드디어 황제 즉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는 그동안 유지되었던 조선의 외교 정책이 파국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선은 명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 후금은 형의 나라로 대우해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형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중간에서 입장이 좀 곤란하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꾸려갈 수는 있었죠. 하지만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인정하게 되면 이건 아버지가 2명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마 인조보다 먼저 중립외교를 실천했던 광해군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조선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국호까지 청으로 바꾼 홍타이지는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모든 만주족과 몽골족 그리고 항복한 명나라의 옛 신하들까지 새로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Become an emperor. There is this claim to cosmic universal rule. You become emperor not of one territory, but of all under heaven. 그런데 이 순간에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담하게도 조선의 사신인 나덕헌과 이화근, 벨에는커녕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후금에 이화과 나덕헌이라는 외교관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청태종이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황제 즉위식에 참여해서 절을 하라고 하는 요구를 물리치고 저항하다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었지요. 그때 명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대원칙이고 그 대원칙은 현장에 파견된 이화학이나 나덕헌 같은 외교관이 개인적으로 어기거나 달리 행동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생각이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운영의 대원칙 위에서 목숨을 걸고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을 부렸던 것이고 후금의 관점에서는 인조 정권이 기본적으로 명분론에서 청나라를 황제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또 중립을 표방했다 하더라도 그 중립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 홍타이지는 이들을 살려주고 조선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홍타이지의 호의는 여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이냐 굴복이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최후 통첩을 들려보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조선의 외교 정책이 파탄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강대국들끼리의 사이가 평화로울 때나 가능한 것이죠. 강대국들끼리 결판을 내겠다고 나서면 약소국으로서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순간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더욱 냉철해져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냉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치욕적인 국서를 그냥 받아왔다며 나덕헌과 이화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덕현과 이화를 죽여야 하옵니다. 나덕현과 이화를 죽여야 합니다. 윤하여 주시옵소서.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대명 사대론자들의 명분론을 뒷받침한 것은 중화주의였죠. 중화주의는 중국을 중심에 두고 주변부 사회들을 야만시하는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위정자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될 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회들에 대한 습관적인 타자화, 그래서 심지어는 습관적으로 야만시되는 다른 사회들을 악마화한다는 것이죠. 이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야말로 파국으로 치닫는 청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넣는 숨은 이유였습니다. 야만족인 청은 흉포하고 무식한 자들이므로 이들과 친하게 지내면 결국 우리도 개, 돼지 같은 금수가 될 것이라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청나라 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고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오랑캐의 성품은 심히 탐욕스러운데 피난하는 사람들의 화물을
절대로 침탈하지 않고 그 대우도 아주 정제되어 있습니다. 매우 괴이적습니다. 그들의 흉특함이 이와 같으니 분명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랑캐들이면 틀림없이 무질서하게 약탈을 할 터인데 약탈도 하지 않고 군율도 엄격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뭔가 음모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 정부의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단순화하면 우리는 쉽게 극단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단순화의 위험은 단지 병자호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통시대 한국인들은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보면서 내륙아시아권 북방민족들을 야만시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이 20세기,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는 그래서 문명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다분히 야만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냉전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현재도 다분히 중국을 타자화하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중국을 북한과 관련해서 악마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의 국익이 중국의 그것과 가질 수 있는 차이를 침소봉대하게 만들고 그것을 무언가 근본적인 갈등과 이질성의 표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그럼으로써 그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건설적이고 평화적으로 타결해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평화적인 외교적인 노력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죠. 조선이 전쟁 불사를 외치자 청나라는 곧장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몽골을 정복하고 명나라를 궁지로 몰아넣은 청해 기마군단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심지어 홍타이진은 공격을 개시하는 날짜까지 조선에게 통보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조선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막아내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는 압도적으로 강했고 전쟁은 해보나 마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명나라와 청나라의 대결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선과의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청나라는 명나라로부터도 공격을 당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성과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막 정복된 몽골족이 언제 등을 돌릴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죠. 따라서 조선으로서는 싸워서 이길 필요 없이 최대한 버티기만 해도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조선이 그 정도라도 버틸 만한 힘이 있느냐는 것이었죠.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파탄에 이른 국가 재정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 때의 1차 숙청, 이괄해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2차 숙청으로 청의 진경로상에 위치한 평안도 지역 군사력이 완전히 붕괴한 상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평안도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은 고작 7,000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내후 외환으로 방어력에 구멍이 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평안도 지역의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정한 척화파였던 부제학 정원은 모든 정예 병력을 압록강으로 차출하고 임금이 모범을 보여 개성까지 북상해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원 같은 사람의 그 항쟁론은 어쨌든 군대를 이끌고 우리가 진격해서 저 북쪽 예를 들면 뭐 압록강변이나 평안도에서 청과 결전을 하게 되면 설사 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상태에서 청과 이후에 전후 강화 조약을 맺게 되면 아마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깊숙이 서울까지 남하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 피로인들을 잡아갔던 것과 같은 사태를
피할 수도 있었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정홍 같은 사람의 주장은 이 척합화 가운데서도 비교적 상당히 당시로서는 의미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홍과 윤황의 주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려 초기 거란과의 전쟁 때도 성종이나 현종은 정예병을 최전방으로 파견하여 적을 요격하고 자신은 북상해서 군대를 독려했습니다. 정말로 싸울 생각이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정홍과 윤황이 결사항전을 주장하자 놀랍게도 대표적인 협상론자이자 주화파인 최명길이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옵니다. 최명길은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그 의무를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했죠. 그런 점에서 소신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한 정말 귀감이 되는 관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달리 국가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명길은 만일 국가의 정책이 그런 식으로 확정된다면은 국왕이 더 적극적으로 전선으로 나아가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책을 제시했던 거죠. 하지만 인조와 공신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조는 정홍의 주장에 대해 그대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듯 하다며 묵살했습니다. 특히 압록강에서의 결전을 주장하는 사간원의 젊은 관원들에 대해서는 연소한 대간들이 군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망발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인조는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당시 대부분 조정 신하들은 어떤 거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냐면 청군이 쳐들어오면 이 조정과 신하들은 일단 강화도로 피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장기간 이제 바다를 이제 방파제 삼아서 항전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인조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대국을 자기가 아주 치밀하게 파악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다수파의 의견에 쫓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윤왕하고 정홍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인조와 공신들의 대책이란 마치 고려 무신 정권처럼 강화도로 들어가 숨는 것이 전부였던 셈입니다. 물에 약한 유목민의 특성만을 믿은 것이지요. 하지만 인조는 알고나 있었을까요? 청나라에는 3년 전에 귀순한 공유덕의 수군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636년 12월 9일) 예고한 대로 청나라의 대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설마 했던 전쟁이 기어코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 가지 면에서 1018년의 거란 전쟁과 비교가 됩니다. 우선 침략군의 기본 전술이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한겨울인 12월에 압록강을 건넌 것도 똑같고, 속전속결을 추구해서 중간에 있는 성을 거치지 않고 수도인 개경과 한양으로 직행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1018년에 벌어진 전쟁에서 고려는 거란군을 침략 당일에 요격하여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1636년의 청나라군은 아무런 저지도 없이 불과 5일 만에 한양으로 밀어닥칩니다. 무능의 결과는 이처럼 참혹했습니다. 인조는 허둥지둥 강화도로 도망치려 했지만 청군의 전격적인 진격에 막혀 이곳 남한산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인조는
강화도로의 피난만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산성에는 농성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굶주림과 추위가 남한산성의 조선군을 덮칩니다. 하지만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가는데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나라 군사가 하늘을 날지 않는 한 강화도는 안전할 것이라는 인조의 믿음과 달리 청나라에는 이미 수군이 있었고 강화도도 순식간에 함락당했기 때문입니다. 강화도까지 함락당했다는 소식에 모든 희망을 잃은 인조는 결국 항복을 결정합니다. 1637년 1월 30일 고려 이래 처음으로 국왕이 직접 항복의 예를 올렸습니다. 용포도 입지 못한 채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의식을 치룬 것입니다. 항복 의식이 끝난 후 인조는 다시 창경궁으로 돌아갔지만 포로로 잡힌 수많은 백성들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인조에게 포로가 된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조 정권이 의도적으로 청과의 전쟁을 도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죠. 명과 청 사이에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두 강대국 간의 대결이 막바지에 이르르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자 오히려 외교적 노력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대응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쟁을 결정하고 난 다음의 대응에는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것을 전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국가의 방어망은 구멍투성이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2가지 덕목, 즉 교묘한 외교력과 강력한 자기방어 능력 중 어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자호란의 비극 이후 40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두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는 과연 이 2가지를 가지고 있을까요?